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규입니다. 저희 별빛 축제를 맞아서 인 우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우주 공간 여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주 공간 여행을 시작을 하려면 광대한 우주에서 길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지구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1968년에 아폴로 8호 우주인이 인류 최초로 달을 향해 가다가 지구를 뒤돌아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지구네? 1968년의 사람들한테는 지구를 전체로 이렇게 본 사진이 최초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폴로 8호 우주선에 탄 우주인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구를 떠나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우주인들은 이제 최초로 달을 가게 된 거예요.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는 걸 딱 한 번밖에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신기술로 만든 로켓을 타고 달을 갑니다. 조그만 캡슐 안에 세 명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달로 가는 사흘 동안 달을 몇 바퀴 돌고 다시 사흘에 걸쳐서 집으로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딱 박혀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을 향해 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라는 공간을 떠나서 다른 천체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달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우주선이 돌면서 고개를 돌렸더니 지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 파란 지구를 봤을 때. 저기를 돌아가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지구를 딱 봤던 그 순간에 이 우주인들 세 명의 머리에 동시에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어디지? 국경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구본 이렇게 보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색깔 다르게 이렇게 나라를 다 나눠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랬대요. 뒤통수를 맞듯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와, 우리는 저 지구라는 집을 공동의 집에서 살고 있는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운명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우주인들 뿐만이 아니라 1968년 당시에 전 세계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이 동그랗게 떠오른, 그때는 흑백이었겠죠? 그 지구의 이미지를 보면서 지구인들의 마음속에 최초로 그 생각, 우리가 지구라는 우주선을 탄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에 우리가 최초로 지구의 날이라는 걸 선정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46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을 돌던 그 물질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 외에 다른 집은 알고 있지를 못하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천동설, 지동설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이죠. 그분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세상을 지각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오감밖에 없었어요. 보고, 듣고, 촉각하고, 맛으로, 냄새로, 만지면서 알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가지고 온 정보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을 했던 거죠. 그때 이렇게 봤을 때는 별들이 움직이는 거, 행성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에서는 지구가 중심인 것 같아, 태양이 중심인 것 같아 라고 어떤 가설은 내세울 수 있었지만 둘 중에 어느 거가 맞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게 된 시기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목성인데요. 우리는, 제가 이 사진을 펴놓고 우리 초등학생한테 이게 뭐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목성이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60대 70대 되는 분들한테도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목성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태양계 안에도 잘 살고 있지를 않은 거죠.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은.
근데 젊은 세대들은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태양계 안에서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금지와 목성까지, 토성까지는 사진 보여주면 이게 뭔지를 알고 있고 우리 태양계의 식구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오감이 망원경이라는 걸 통해서 확장이 됐을 때 그 정보가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있는 이 세대가 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로 갔던 그 무렵에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1969년 7월 20일 전에 태어난 애들 손들어봐. 아이고 석기시대 태어났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손들어봐. 아이고 우주시대 태어났구나. 그러셨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진을 이제 목성이라고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퍼블 우주망원경 같은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 거고요.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운데 조그만 게 뭐 밝은 게 좀 있고요. 뭐 줄무늬 정도 좀 보여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하얀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인류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갈릴레오였어요. 그 사람이 망원경을 최초로 우주로 돌려본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목성이라는 게 조금 더 커 보이는데 그 옆에 작은 점으로 있는 것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저 세 개의 그 위성이 사실 하나 더 해서 갈릴레이의 위성이라고 하는 제가 밑에 그림 보여드릴까요? 이게 갈릴레이가 남긴 관측 일지예요. 가운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목성이고요. 옆에 별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위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이 크기는 지구보다 11배나 크지만 제가 워낙 빠르게 한 10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저 큰 위성들도 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보고 몇 시간 뒤에 저녁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보니까 저 위성의 위치가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천문학을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그래서 이런 걸 사실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와, 갈릴레이가 이걸 보고 지동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요? 목성이 크고 옆에 작은 위성들이 작은데 얘들이 움직였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400년 전에 태양이 지구보다 큰 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이지 않겠어요? 작은 지구가 큰 태양 주위를 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라고 지동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제한된 데이터 혹은 제한된 감각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었다면은 조금 더 감각이 확장된 망원경이라는 관측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가설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성이고요. 그러니까 목성이라는 행성이 지금 밤하늘에 떠 있거든요. 상당히 밝게. 그렇지만 점으로밖에 봅니다. 좀 밝은 별로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참 여기서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말은 되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우리말에서 별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거는 다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영어로 나누게 되면은요 플래닛하고 스타가 갈려요. 그러니까 행성, 돌아다니는 별, 떠돌이별, 항성, 항상 제자리에 있는 별, 붙박이별,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별이라고 부르는데 서양에서는 항상 같은 때 나타나는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 같은 그런 항성, 붙박이 별들 사이로 움직이는 별, 행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저 행성들 잘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왜 토성 사진을 해놨냐면은요. 이 사진은 토성에서 본 지구 그래서 2006년에 카시니 탐사선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카시니라는 탐사선이 7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토성에 가서 토성 주위를 돌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토성의 위성이 몇 개라고 알고 계시나요? 60몇 개, 70몇 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토성의 위성이 9개였는지 12개였는지 제가 늘 헷갈리는데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60몇 개나 되는 위성이 있다라고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카시니 탐사선의 덕분이거든요. 토성 주위를 돌면서 그런 정보를 정말 많이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사실 지구가 숨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얘들은 토성의 고리 안에 숨어 있는 토성의 위성, 토성의 달들이고요. 저 뒤에 가면 조그만 점 여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구예요. 토성은 사실 우리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데도 지구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점, 밝은 별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토성에서 지구를 보면은 우리가 더 작으니까 더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렇고요. 사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뒤쪽에 금성하고 화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 태양계 행성들의 가족 사진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토성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한 걸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토성까지는 한 10걸음이 채 안 되거든요. 목성까지가 한 5걸음이 조금 넘고 토성까지는 10걸음이 채 안 되는데 저기까지가 지난 세월 동안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전부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고 그 망원경이 점점 커지면서 토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잘 관측을 해봤더니 뭔가 움직임이 좀 이상해요. 저 뒤에 뭔가 다른 행성이 있어서 이 토성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던 우주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 별들이 그냥 약간 좀 장식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서양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는 음양이 태양과 달, 오행이 5가지 행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저 행성들, 내가 태어날 때 태양과 달이 저 행성들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지금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나와 저 천체들과 어떤 연결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되게 우리가 발달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더 건조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우주와의 연결감이 더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토성 보여드리면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떠오르는 애, 아까 저기 카시니 탐사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저 사진이 카시니 탐사선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를 떠나서 토성까지 가는데 7년이 걸렸고요. 토성 주위를 13년 동안이나 돌면서 정말 많은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사실 카시니 탐사선을 우리가 저기에 보내게 된 계기는 저기 토성의 위성들 중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위성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냈던 거였는데 원래 갔던 게 타이탄이죠. 타이탄도 뭐 그렇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엔셀라두스라, 여러분들 이 위성 이름 좀 어렵긴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세대는 정말 중요한 위성일 거거든요. 이 엔셀라두스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저기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결정 때문에 2017년 9월 이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과 충돌해서 토성의 일부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얘가 배터리가 다 돼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에서 명령을 보내도 얘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얘가 토성 시스템 어딘가 어떤 천체에 가서 부딪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위성을 오염시키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 생명체가 지구에서 간 오염물질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거기에서 생겨났던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그곳을 오염시키느니 네가 토성으로 그냥 충돌을 해서 토성의 일부가 되자. 근데 그 와중에도 저 탐사선 하나 보내는데 돈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카시니한테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 열심히 고민해서 뭘 시키냐면요. 토성의 고리들 중에서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토성의 고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저는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 되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카시니가 마지막으로 찍은 지구 사진, 카시니가 마지막으로 지구에 전송해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그 가장 안쪽 고리를 통과해서 가면서 그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성분들은 다른 고리에 있는 성분들과 달리 유기물질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혜성이 지나가다가 토성에 잡혀서 고리의 일부가 됐구나, 이런 새로운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카시니 너무 가슴이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토성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우리한테 정보를 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여행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맨눈으로도 행성들이 다니는 건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망원경으로 그런 행성들 주변에 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갈릴레이가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은 뿌옇게 맨눈으로 보면 뿌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은하수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망원경으로 그걸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우주에는 정말 별들이 많구나. 근데 왜 저런 모양으로 생겼지? 왜 저기에만 저런 모양이 나타나지?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이 갖게 된 그 의문은 뭐였냐면은 그럼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계 안에서 위치가 어딜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의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밤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태양의 위치를, 은하 안에서 태양의 위치를 밝히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윌리엄 허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좀 납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태양이 대충 중심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우주 별과 별 사이 공간에 먼지가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먼지가 별빛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비슷한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별이 없는 부분은 좀 납작해지니까 납작한데 태양이 그래도 거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위치에 대한 그 궁금증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리 은하 한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게 하나밖에 없나? 우리밖에 없나? 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의 그 고민이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얘가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요 옆에 있는 이 별 덩어리 얘는 더 멀리 있는 은하예요. 제가 은하라고 할 땐 별이 수천억 개, 1하고 0이 11개가 붙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별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맨눈으로 보면 어떠냐면 그냥 하늘에 뭐가 조금 퍼져 보여요. 뭔가 저게 별하고는 다르게 좀 퍼져 보이는 뭔가가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걸 망원경으로 본 거죠. 누가? 이분이요. 우리가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그 사진 건판 들고 있는 것도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이분이 저기까지 거리를 재요. 거리를 재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리를 재보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50만 광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천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 우리 은하 외에 다른 은하들, 외부 은하들도 있다라는 걸 최초로 밝히신 분이 에드윈 허블이에요. 저분이 그 외부 은하들까지 거리와 그 은하들의 이동 속도를 가지고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걸 밝혀내신 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 얘기도 너무 재밌는 얘기긴 한데 오늘 우리 공간 여행만 좀 해보기로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은하의 크기가 한 10만 광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끝에서 빛에다가 어떤 소식을 실어서 이쪽 끝까지 보내면은 그게 여기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어 보내는 정보가 안녕이라는 인사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안녕하는 인사가 여기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기서 누가 나한테 정보를 보냈네? 인위적인 정보가 있네? 그럼 나도 여기다 답을 해야지 해서 답을 다시 해서 그걸 실어서 보내면은 오는데 또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하는데 2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우주는 되게 광대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에드윈 허블이 쟀던 거고요. 요즘은 220만 광년으로 이제 조금 더 정밀한 값을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밤에 내가 새벽에 나가서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맨눈으로 보시면은 그 빛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220만 년 전에 떠났다라는 얘기가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안드로메다 은하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지구를 내려다 봤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구에서 온 빛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빛에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담겨 있을 텐데 지금 지구가 아니라 220만 년 전의 지구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220만 년 전에 뭐 하고 있었나요? 동굴에 아마 살고 있었을걸요? 그죠? 근데 우리 220만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전파망원경도 만들고 허블 우주망원경도 만들고 이런 기술적으로 진화했지만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존재는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아직 몰라요. 그걸 알려면 220만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별빛을 본다라는 거, 우주에서 오는 천체의 빛을 지금 본다라는 거, 우리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들은 다 과거에 출발을 한 거죠. 어떤 건 50년 전에, 어떤 건 200만 년 전에, 어떤 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30억 년 전에 출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별빛을 본다라는 거는 현존하는 과거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천문학 하면서 가장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린 지금 현재에 있으면서 계속 과거를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더 과거로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 은하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된 게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이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외부 은하들을 발견했고요. 그 외부 은하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그걸 초은하단, 은하 집단이어서 은하단, 그게 정말 많으면 초은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얘는 이름은 뭐 아벨 1703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카탈로그 안에 뭐 몇 번째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빛으로 보이는 이런 애들, 여기 십자가 있는 얘하고 얘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고요. 나머지는 다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0억 년 전의 은하들인 거죠. 근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조금 납작하게 생긴 은하들도 있는데 진짜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여기 길게 쭉 여기도요. 찍 이렇게 늘어진 이런 이상한 모양의 은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저것들을 봤을 때 저거 뭐지?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분류해 놓은 체계에 맞지 않는 은하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빛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분석해봤더니 이 은하 이런 은하들은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3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얘랑 얘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얘네들 둘이가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거리도 똑같고.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중력 렌즈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력 렌즈 현상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원래 어떤 천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로 예를 들게요. 그럼 천체가 하나 있으면 이 천체에서는 온 사방으로 빛을 내요. 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 천체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사방팔방으로 퍼진 빛 중에 우리한테 똑바로 온 빛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다른 천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빛은 오다가 이 천체에 가려져서 우리한테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천체가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체에서 나온 빛이 사방으로 가다가 얘 때문에 휘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 눈으로 지구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구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얘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체 주변에 똑같은 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중간에 아주 질량이 큰 물체가 있어서 빛을 휘게 할 수 있고, 이 성질 덕분에 이쪽으로 얘가 없었다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빛들이 휘어져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됐다. 중력이 마치 돋보기, 렌즈처럼 해서 우리 눈으로 빛을 들어오게 했다.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방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면은요, 30억 광년에 있는 천체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이 천체까지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빛이 더 잘 휘겠죠. 더 많이 휘겠죠. 질량이 많지 않으면 휘는 정도가 약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에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은 연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 어쨌든 지금 30억 광년 떨어진 천체를 보셨고요. 초은하단을 보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138억 광년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138억 광년 안에 들어있는 천체들을 다 관측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망원경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아벨 어쩌고 하는 개 정도 되는 애가 여기에 그냥 한 흰 점 덩어리들 초은하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 있는 초은하단을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빛을 내는 물질로 된 저 하얀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빛을 내는 물질이 없는 저 까만 영역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공간을 차지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요. 우리가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우주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우주의 시초가 138억 년 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138억 살이라는 거 그리고 우주가 아주 큰데 그중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138억 광년의 크기라고 마치 우주 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주 전체까지 다 알게 된 것 같았는데 그래 놓고 났더니 빈 공간이 훨씬 더 많더라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우주 공간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태양계까지 그리고 망원경의 발견으로 알게 된 그 우리 은하라는 그 은하수가 별로 되어 있고 그게 또 낳은 질문 그 은하 안에서 우리 태양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우리 은하와 같은 천체는 하나밖에 없는가? 라는 그 질문이 지난 100년 동안 망원경이 발달을 하면서 우주의 나이가 얼마고 그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는지까지 알게 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우주인, 그러니까 우주 사람, 인 우주, 우주 안에 있는 우주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주 사람이라고 하는지에 관한 거를 그래도 짤막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우리 몸은 저게 7개의 원자로 되어 있대요. 우리 몸 안에 한 3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포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이렇게 분류를 쭉 하고 숫자를 대하려 보면 저 정도 숫자가 된대요. 저거 읽을 줄도 몰라요. 근데 7 다음에 0이 27개가 붙습니다. 근데 저 원소들을 다 분류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산소, 질소, 수소,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별 안에서 만들어져요. 수소는 조금 근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산소, 탄소, 질소는 다 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위 탄수화물 이러면서 뭐 지방, 단백질 하면서 먹는 것들이 그 주 원소가 저것들인데 저것들은 다 별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소.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 하면 H2O니까 그 중에도 수소가 들어가죠. 이 수소는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에 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다 몇십억 년씩 되니까 내 나이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는 그 나이만으로 얘기하기는 좀 되게 좁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나이는 다 138억 살이고요. 아주 깊은 수준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아주 깊은 수준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우주예요. 저 바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각자의 모습을 한 우주인 거죠. 우주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요.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뭐 책상도 마찬가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이것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다 한때 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드라마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들 저 다 우주에서 온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주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구살이를 해 나가면서 같은 그 근원에서 온 우리 다른 존재들과 같이 잘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